유럽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세기 동양의 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언어학 기준으로 분석해도 완벽한 규칙 체계로 분류됐습니다. 옥스퍼드도 소르본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결론은 같았죠. 이 문자는 설명 가능하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호감이 아닌 구조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케임브리지 언어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국가가 달라도 분류는 같다. 이건 예외가 없다. 지금부터 유럽 언어학계가 한글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이유, 그 충격 분석을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30년간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했죠. 제 연구실 책장에는 47개국 언어 교과서가 빼곡합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 모두 제가 직접 분석한 것들입니다. 유럽 언어학계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문자에 우열은 없다. 분류만 있을 뿐이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학문적 원칙이죠. 저희는 문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측정하고, 분류할 뿐입니다. 라틴 문자가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널리 퍼졌을 뿐이죠. 아랍 문자가 아름다운가요? 그건 미학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한자가 복잡한가요? 복잡함은 평가가 아니라 특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문자는 어떤 규칙으로 작동하는가. 2019년 가을, 베를린에서 국제언어학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였죠. 총 43개국에서 온 1200명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도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3일째 오후 세션, 주제는 문자 체계의 재분류였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문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십시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가 먼저 답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역사적 누적 체계입니다. 관습이 규칙보다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외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자음 중심 체계입니다. 모음은 독자의 경험에 의존하죠. 중국 베이징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독립적 의미 단위죠. 인도 델리 대학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데바나가리는 음절 문자입니다. 자음의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이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파리의 교수님, 한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당시만 해도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서 본 발표가 기억났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고 조합 규칙이 명확합니다.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예외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네. 철자 체계 자체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외가 없는 문자라니, 그건 인공문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어를 위한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죠. 15세기에 예외 없는 체계를? 저도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파리로 돌아온 뒤 저는 한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이메일을 보냈죠.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논문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2주 후 50편이 넘는 논문이 도착했습니다. 영어로 된 것, 프랑스어로 된 것, 독일어로 된 것.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 케임브리지 대학 음성학 연구팀의 2015년 분석이었습니다. 제목 한글 자음 체계의 음성학적 정확성. 내용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각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떴다는 겁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디귿은 니은보다 강한 발음이니 획을 하나 더했다는 거죠. 논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의 현대 음성학 원리를 정확히 관찰한 결과다. 저는 두 번째 논문을 펼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2017년 연구. 한글 모음 체계의 구조적 완결성. 모음 체계도 놀라웠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점 하나천, 가로선지, 세로선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10개 기본 모음이 생성됩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직접 그려봤습니다. 세로선 하나,
점 하나 오른쪽에 찍으면 아, 점을 2개 찍으면 야, 가로선 하나, 점 하나 위에 찍으면 오, 점을 2개 찍으면 요. 이건 시스템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만든 체계였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독일 막스 플랑크 언어학 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72개 문자 체계의 설명 가능성 비교. 연구진은 전 세계 문자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기준은 규칙만으로 얼마나 설명 가능한가였죠. 결과표를 봤습니다. 규칙 기반 완결 체계 국제음성기호 IPA 한글. 국제음성기호는 20세기의 언어학자들이 만든 인공 문자입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자연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죠. 하지만 분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를린 학회에서 제가 한 말이 맞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예외가 거의 없는 체계였던 겁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SOAS의 문자학 전문가였죠. 자네, 한글 연구해봤나? 조금요. 왜요? 이 문자 심상치 않아. 어떤 점에서? 설명이 가능해. 전부 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모든 문자는 설명 가능하죠. 아니야. 예외 없이 설명 가능한 문자는 거의 없어. 진심입니까? 내가 30년 연구했네. 이런 건 처음이야.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한글 감정이 아닌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 추가 연구 필요. 유럽 언어학계는 문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말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자 체계다. 이게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글 연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세계 문자 비교 자료가 쌓여 있었죠. 저는 3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 모두 제가 직접 분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이 문자들은 정말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가? 2020년 봄, 저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대형 도서관 언어학 자료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죠. 영어 철자범 역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어우라는 철자 조합을 추적했습니다. through에서는 우로 발음됩니다. thought에서는 오트가 되죠. row에서는 러프입니다. cow에서는 코프가 됩니다. 같은 철자, 4가지 발음입니다. 왜일까요? 자료를 읽어보니 역사가 나왔습니다. 11세기 노르만 정복 이후 프랑스어 영향, 15세기 대모음 추이로 발음 변화. 하지만 철자는 그대로 남았죠. 인쇄술이 도입되면서 철자가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있을 뿐이죠. 저는 연구 노트에 썼습니다. 라틴 문자 역사적 누적 체계. 규칙보다 관습 우선. 여름에는 카이로로 갔습니다. 카이로 대학 아랍어학과를 방문했죠. 현지 교수와 함께 코란 원문을 분석했습니다. 아랍 문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교수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자음은 명확하게 표기됩니다. 카타바라는 단어였습니다. 카프, 타, 바. 세 자음이 보였죠. 그런데 모음은요? 모음은 별도 부호로 표시합니다. 여기 이렇게 자음 위아래로 작은 부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 부호를 생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문맥으로 판단하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초보자는요? 어렵습니다. 실수가 많죠. 교수가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아랍어 초급 학습자에게 모음 부호 없는 텍스트를 줬습니다. 정확한 읽기 성공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요. 자음은 명확하지만 모음은 암묵적입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아랍 문자 이종 구조. 자음 명시적, 모음 암묵적. 경험 의존. 가을에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대학 한자연구소였죠. 중국 학자들과 함께 현대 상용 한자 3,500자를 분석했습니다. 형성자를 보십시오. 학자가 여러 글자를 나열했습니다. 징말글청, 칭말글청, 징청할청, 징뜨청. 모두 청이라는 음을 공유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음부만 보면 발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학자가 다른 글자들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음부를 가졌지만 발음이 다른 글자들이었습니다. 예외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발음이 변했지만 글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럼 처음 보는 글자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야 하죠.
저는 통계를 물었습니다. 음부로 정확히 발음을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60에서 65% 정도입니다. 절반 이상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자 부분 규칙 체계, 음부 예측률 60에 65%, 나머지는 암기, 겨울.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소르본 대학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벽면에 커다란 차트를 붙였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 설명 가능성 비교, 라틴 문자 영어 철자 발음 예측률 약 63%, 라틴 문자 독일어 약 89%, 라틴 문자 프랑스어 약 58%, 아랍 문자 자음 97%, 모음 41% 보호 생략시, 한자 음부 기반 예측률 60에 65%, 대바나가리 약 91%단, 결합형 300개 이상 별도 암기. 한글? 저는 한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글의 철자 발음 예측률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왜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철자를 보면 발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는요? 철자 자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음운 규칙은 있지만 그건 발음의 문제지 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모를 알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서울대에서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00명 대상 실험이었습니다. 과제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단어 100개 읽기. 결과 평균 정확도 98.7%.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98.7%? 1학년 학생들이요. 처음 보는 단어를요. 저는 비교 실험 자료를 찾았습니다. 영국 초등 1학년 대상 유사 실험 정확도 61%, 중국 초등 1학년 병음 학습 후 정확도 34% 표음 요소 있는 한자만.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음울론 전문가였죠. 이 데이터 좀 봐주게. 어디건가? 한글 읽기 정확도야. 98.7%. 이건 오류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재검증을 요청했어. 결과는? 같았어. 3번 확인했어.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자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말해보게. 이 문자는 정말로 설명 가능한 체계라는 거야. 완전히. 저는 차트에 한글 항목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한글 98.7%. 다른 모든 문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21년 2월, 저는 파리 언어학회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제목 설명 가능한 문자는 왜 드문가? 청중 80명 앞에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자는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누적, 예외의 증가, 관습의 지배.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 문자는 다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규칙만으로 98% 이상 설명됩니다. 이건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설계의 결과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이 최고의 문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고라는 개념은 비학문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설명 가능한 문자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문자 중에서 한글만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설명 가능성은 희귀한 특성이다. 대부분의 문자는 역사를 선택했다. 한글은 원리를 선택했다. 2021년 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음울론 연구소의 초청이었죠. 주제는 자음과 모음의 구조적 분리였습니다. 저는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케임브리지까지는 기차로 1시간 거리였죠.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온 음울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미나 책임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파리에서 오신 교수님은 최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모 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질문을 썼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왜 다른가?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가 먼저 답했습니다. 음성학적으로 다릅니다. 자음은 기류를 막거나 좁히고 모음은 기류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죠.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자음은 음절의 경계를 만들고 모음은 음절의 핵을 이루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책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체계는 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이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yes와 my. 를 보십시오. yes에서는 자음입니다. 하지만 my에서는 모음이죠. 역할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웨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와 G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죠.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독일어의 와우도 역사적으로는 같은 글자였습니다. 하나는 모음, 하나는 자음으로 분화했지만 혼란이 남아있죠. 저는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더 복잡합니다. 이어를 보십시오. 세 글자인데 오 하나로 발음됩니다. 모음 세 개가 결합한 건가요? 아닙니다. 역사적 철자일 뿐이죠. 영국 교수가 웃었습니다. 영어의 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자무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감이었죠. 세미나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글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글 자무표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자음 14개를 가리켰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이것들은 자음입니다. 절대 모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모음 10개를 가리켰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것들은 모음입니다. 절대 자음이 되지 않습니다. 역할이 100% 분리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문맥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예외는요? 없습니다. 독일 교수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음은 항상 자음, 모음은 항상 모음입니다. 이건 체계의 근간입니다. 세미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학습 관점에서 보죠. 영어를 배우는 아이는 26개 알파벳을 외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 언제 크이고 언제 쓰인지 배워야 하죠. 가 언제 그이고 언제 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문맥 의존적이니까요. 영국 교수가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영국 교육청 데이터에 따르면 영어권 어린이가 철자법을 완전히 익히는데 평균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예외를 하나씩 배워야 하니까요. 저는 한국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자료입니다. 한국 어린이는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약 3주에 걸쳐 배웁니다. 그 다음은요? 조합 규칙을 배웁니다. 이것도 1주 정도면 됩니다. 총 4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읽기와 쓰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적용해서 읽는 겁니다. 스웨덴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주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니까요. 학습자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음은 자음, 모음은 모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맨체스터 대학 인지언어학과 실험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린이 각 100명에게 처음 보는 단어를 읽게 했습니다.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영어권 어린이 평균 정확도 61%, 중국어권 어린이 평균 정확도 34% 표음 요소 있는 글자만, 한국어권 어린이 평균 정확도 94%. 독일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94%. 처음 보는 단어를요? 네,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은 글자를 보자마자 자동으로 분해합니다. 예를 들어 강이라는 글자를 보면 기역, 아, 니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음 모음 자음 구조가 명확하니까요. 이 분해가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네덜란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일본어 가나는 어떻습니까? 가나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나는 음절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가 아니죠. 카카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자음 크와 모음 아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음도 전체를 외워야 합니다. 각 음절이 독립적 학습 단위니까요. 세미나 책임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한글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음절을 쓰지만 사고는 음소 단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이 한이라는 글자를 볼 때 자동으로 히읗이은으로 분해합니다. 이 분해 능력이 새로운 단어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결국 자무분리가 핵심이군요. 분리가 명확할수록 학습이 빠르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스톡홀름 대학 언어 습득 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자모 분리도와 문해 습득 속도의 상관관계입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모 분리가 명확할수록 학습 속도가 빠르다. 한글의 완전 분리 체계는 측정된 모든 문자 중 최고 효율을 보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독일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15세기에 누가 이걸 알았을까요? 자음과 모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요. 저는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설계했습니다. 섞이지 않게, 혼동되지 않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음울론을 이해한 사람의 설계입니다. 기차로 파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모 분리,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자는 이걸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누적되며 경계가 흐려졌죠. 한글만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했습니다. 자음은 자음, 모음은 모음. 이 단순한 원리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세미나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UNESCO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종문해상 심사위원 초청이었죠. 매년 전 세계문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2021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5월, 파리 UNESCO 본부 회의실. 12개국에서 온 심사위원 15명이 모였습니다. 그의 후보는 총 23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개발도상국 문해 교육 프로젝트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팔 산간지역 성인 문해 프로그램 한글 학습법 응용. 네팔이요? 한글 학습법을요? 저는 해당 프로그램 보고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네팔 카트만두 대학 교육학 교수였습니다. 배경이 흥미로웠습니다. 네팔 산간 마을. 인구 2,500명. 문맹률 73%. 학교는 하나, 교사는 2명.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성인 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글 교육 방법론을 네팔어에 응용한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프로그램 1주차 자음 체계 교육. 네팔어 자음 33개를 발음 기관별로 분류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입술에서 나는 소리. 한글의 기역 니은 미음 분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글자가 소리의 그림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2주차 모음 체계 교육. 네팔어 모음 12개를 기본 요소로 분해했습니다. 아를 기본으로 획을 더하면 다른 모음이 되는 방식이었죠. 학습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3주차 조합 규칙. 자음 모음 결합 방식을 단계별로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적용해서 만드는 연습이었죠. 3주차 말. 학습자 87명 중 76명이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87.4%. 3주 만에요. 성인 문맹자가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분의 유지율 91%. 12개월 후 83%가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 심사위원 회의에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책임자와 화상 연결이 가능합니까? 일주일 후 네팔 교수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하셨습니까? 네팔 교수가 답했습니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UNESCO 교육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했죠. 1학년 교실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3주 만에 글을 읽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규칙입니다. 한글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 규칙을 가르칩니다. 자음이 무엇인지, 모음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조합 방법을 알려줍니다. 학습자는 이 규칙만 이해하면 스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네팔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도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네,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면에 데바나가리 문자표를 띄웠습니다. 기본 자모는 46개입니다. 여기에 결합 자음이 300개 이상 추가됩니다. 각각을 따로 외워야 합니다. 성인 문맹자에게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한글식 접근은 달랐습니다. 규칙을 먼저 가르치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물었습니다. 한 명을 예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팔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라즈쿠마르라는 52세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죠. 첫 주에 그는 자음 33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류를 이해했죠. 이 소리들은 목에서 나온다. 이 소리들은 입술에서 나온다.
둘째 주에 모음을 배웠습니다. 기본 모음에서 다른 모음이 파생되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아, 이건 규칙이 있구나. 셋째 주말,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울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4주째부터는 마을 게시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팔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학습 경로입니다. 전통 방식은 단어를 하나씩 외우게 합니다. 100개 단어, 200개 단어. 끝이 없죠. 하지만 규칙 기반 방식은 다릅니다. 자모를 알고 조합을 알면 학습자는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한글 방식은 다른 언어에도 적용 가능한가? 저는 파리로 돌아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규칙 기반 문자 교육의 보편성. 가설은 간단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학습 경로가 직선이 된다. 저는 여러 나라 초등 교과서를 비교했습니다. 영국 1학년 영어 교과서. 1단원 알파벳 A지. 2단원 파닉스 기초 cat, bat, hat. 3단원 이중자음 ch, she. 4단원 예외 단어 was, say. 진도가 느렸습니다. 왜요? 예외를 하나씩 가르쳐야 하니까요. 중국 1학년 어문 교과서. 1단원 한자 50자 그림 한자. 2단원 한자 100자 이상 단어. 3단원 한자 150자 짧은 문장. 매 단원마다 새로운 글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반복, 쓰기, 암기. 한국 1학년 국어 교과서. 1단원 자음 14개. 2단원 모음 10개. 3단원 글자 만들기. 4단원 문장 읽기. 3단원부터는 이미 읽기가 시작됩니다. 왜요? 규칙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학습 곡선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영어 완만한 상승. 6회. 7년 지속. 중국어 계단식 상승. 각 단계마다 암기 필요. 한글 급격한 상승. 초반 4주 집중 후 평탄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규칙 기반 학습은 초기 투자 후 확장이 자동화됩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 인지심리학과의 2020년 연구를 찾았습니다. fMRI로 읽기 과정의 뇌활동을 관찰한 연구였죠. 영어 원어민이 새 단어를 읽을 때 전두엽과 측두엽 모두 활성화. 추론과 암기를 동시 사용. 중국어 원어민이 새 한자를 볼 때 시각 피질과 기억 영역 집중 활성화. 형태 인식과 암기에 의존. 한국어 원어민이 새 단어를 읽을 때 측두엽 중심 활성화. 규칙 적용 영역만 작동. 연구 결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읽기는 수학 문제 푸는 것과 유사한 뇌활동을 보인다. 규칙을 알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다. 저는 연구 노트에 썼습니다. 한글에서 규칙은 장애물이 아니라 지도다. 학습자에게 스문에게 자모와 조합 규칙을 준다. 이 도구만 있으면 수천 개 단어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규칙을 적용하면 되니까. 2021년 가을,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 문자 교육에서 규칙의 역할. 청중 200명 앞에서 네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모든 문자가 한글처럼 설계돼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각 문자는 자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학습 경로도 명확해진다는 것. 이건 교육학적 사실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 각국 문자 교육 데이터가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세기 누군가는 이걸 알았습니다. 학습자에게 도구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암기가 아니라 규칙을 가르치는 것의 힘을. 그래서 한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습 경로 자체가 규칙이 되도록. 2021년 겨울, 제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비교문자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교수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덜란드 왕립과학원 주관입니다. 세계 문자 체계 비교 연구죠. 5년 프로젝트입니다. 7개국 12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암스테르담 회의. 43명의 학자가 모였습니다. 언어학자, 음성학자, 인지과학자, 교육학자. 저는 파리 대표로 참석했죠. 프로젝트명은 문자 체계의 구조적 특성 비교 연구였습니다.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구조만으로 문자를 분석한다. 첫날 회의에서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자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5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화면에 기준이 떴습니다. 음소 재현성 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가. 학습 효율성 습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예외 빈도 규칙을 벗어나는 사례의 비율. 확장 가능성 새로운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가. 디지털 적합성 컴퓨터 처리의 용이성. 모든 평가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주관을 배제합니다. 저는 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라틴 문자 분석팀. 독일, 영국, 스페인 학자 4명과 함께였죠. 우리는 3개월간 라틴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5 언어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음소 재현성. 우리는 각 언어에서 단어 10,000개를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철자만 보고 정확한 발음을 예측할 수 있는가? 영어 분석 결과 63%, 37%는 예외였습니다. 왜를 예로 들면 철자만으로는 리드인지 레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프랑스어 58%, and 어미가 동사에서는 묵음, 명사에서는 발음되는 등 문맥 의존적이었죠. 독일어 89%,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11%는 예외였습니다. 스페인어 92%, 이탈리아어 90%. 우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라틴 문자 역사적 누적 체계, 언어별 편차 크다. 평균 예측률 78.4%. 두 번째 팀은 아랍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카이로 대학과 레바논 대학 학자들이었죠. 그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음 재현성 97%. 거의 완벽합니다. 하지만 모음 재현성 41%. 왜냐하면 일상 텍스트에서 모음 부호를 생략하니까요. 독자가 문맥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시험 데이터가 흥미로웠습니다. 아랍어 초급 학습자에게 모음 부호 없는 텍스트 정확도 28%, 숙련자에게 같은 텍스트 정확도 94%. 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랍 문자 이중 구조, 자음 명시적 97%, 모음 암묵적 41%, 경험 의존 높음. 세 번째 팀은 한자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과 타이베이 중앙연구원이 협력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현대 상용 한자 3,500자를 분석했습니다. 형성자가 대부분입니다. 음부와 의부의 조합이죠. 음부로 발음 예측 가능 비율 64%. 나머지 36%는 음부가 있어도 발음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발음이 변했지만 글자는 그대로니까요. 학습 효율성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중국 교육부 자료입니다. 초등 6년간 한자 학습 시간 연평균 520시간, 총 3,120시간입니다. 글자당 평균 53분입니다. 각 글자가 독립적 학습 단위입니다. 한자 부분 규칙 체계, 음부 예측률 64%, 학습 시간 높음 3,120시간. 네 번째 팀은 데바나가리 문자였습니다. 인도 델리 대학 팀이었죠. 힌디어 텍스트 8,000단어 분석 결과입니다. 음소 재현성 91%.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 자모가 46개입니다. 여기에 결합 자음이 300개 이상 추가됩니다. 각각을 별도로 학습해야 합니다. 학습 부담이 큽니다. 데바나가리 규칙 기반이나 조합수 많음 346개. 음소 재현성 91%. 그리고 5번째 팀. 제가 속한 한글 분석팀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협력기관이었죠. 저는 5개월간 모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발표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43명의 학자 앞에서 객관적 데이터만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현대 한국어 코퍼스 5만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음소 재현성 99.7%.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외 0.3%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두음법칙 같은 음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리을 발음이 단어 첫머리에서 니은이나 이로 바뀌는 경우죠. 하지만 이건 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음 규칙입니다. 철자 자체는 100% 규칙적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학습 효율성 기본 자모 24개. 조합 가능 음절 11,172개. 24개로 10,000개가 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추가 암기 없이 규칙만으로 생성됩니다. 서울교육청 데이터입니다. 초등 1학년 한글 학습 시간 연평균 62시간. 독일 학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중국의 520시간과 비교하면 12% 수준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예외 빈도 철자 체계 내 예외 0%. 모든 자모 조합이 규칙을 따릅니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확장 가능성 외래어 표기 테스트. 영어 페이스북을 한글로 페이스북. 처음 보는 소리 조합이지만 표기 가능합니다. 규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라틴 문자는 한국어 김치를 영어로 김치? 하지만 발음은 kim치가 됩니다. 정확한 재현이 안 됩니다. 5번째 슬라이드. 디지털 적합성 유니코드 분석.
한글 초성 중성 종성 분리 인코딩. 알고리즘으로 모든 조합 생성 가능? 한자각 글자마다 별도 코드. 8만 개 이상 코드 필요. 확장 시 새 코드 추가 필수.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MIT 컴퓨터과학과 2019년 연구 인용이었습니다. 한글은 생성 문법적 구조를 가진 유일한 자연어 문자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재검증하겠습니다. 2주 후 재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팀이 독립적으로 한글을 다시 분석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음소 재현성 99.7%, 학습 시간 62시간, 예외 빈도 0%. 2022년 가을, 우리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비교표가 완성됐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은 모든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분류됐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2023년 봄, 암스테르담 최종 발표회. 5년 프로젝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600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비교 분석 결과, 한글은 모든 측정 기준에서 일관되게 규칙 완결형 체계로 분류된다. 다른 문자들과 비교할수록 이 특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같은 범주에 분류될 자연어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최우수 문자입니까? 연구소장이 답했습니다. 최우수라는 건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표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글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분류됩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암스테르담 운하를 걸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다를까? 하지만 비교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각자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역사, 전통, 문화적 가치. 하지만 구조적 완결성에서는 한글만이 달랐습니다. 2023년 여름, 실리콘밸리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육공학과였습니다. 구글 교육팀과 UNESCO 공동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프로젝트명은 모바일 문해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 회의실, 구글 엔지니어 12명, UNESCO 교육 전문가 8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언어학자 5명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문맹 인구 7억 5천만 명입니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살죠. 학교가 부족하고 교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으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가?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AI 기반 학습 앱입니다. 교사 없이 혼자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2019년 베타 테스트 결과입니다. 12개 언어로 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그리고 한국어. 6개월간 18세 이상 성인 문맹자 2,40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30분씩 앱으로만 학습했습니다. 결과표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6개월 후 기본 문해 도달률 34%, 프랑스어 29%, 스페인어 41%, 아랍어 37%, 힌디어 31%, 중국어 18%, 한국어 87%.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7%? 이게 맞습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재검증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주일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앱 사용 패턴을 추적했죠. 영어 학습 앱부터 봤습니다. 학습자들의 행동 기록이었습니다. 1회, 2주차 알파벳 26개 학습. 평균 완료 시간 8.3시간. 3회, 5주차 기본 단어 암기. 평균 12.1시간. 6주차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외 철자에 막혔습니다. top, through, though. 학습자들의 질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왜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른가요? 앱의 답변 예외입니다. 외우세요. 이 지점에서 탈락률이 급증했습니다. 6주차 15%, 8주차 28%, 12주차 41%. 중국어 앱은 더 심각했습니다. 1회, 3주차 한자 50개 학습. 애니메이션 설명 포함. 평균 완료 시간 18.7시간. 4회, 8주차 한자 100개 추가. 평균 32.4시간.
학습자 피드백을 받습니다. 지칩니다. 끝이 없네요. 300자를 배웠는데 아직도 신문을 못 읽습니다. 탈락률 12주차 62%. 한국어 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용 패턴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1주차 자음 14개 학습. 평균 완료 시간 3.2시간. 발음 기관 설명 포함. 애니메이션으로 혀의 위치 시각화. 학습자 피드백 이해됩니다. 그림이네요. 2주차 모음 10개 학습. 평균 완료 시간 2.7시간. 기본 요소 조합 설명. 점과 선의 규칙. 피드백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차 조합 연습. 평균 4.1시간.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패턴. 피드백. 아, 이게 규칙이구나. 총 10시간. 그 다음이 놀라웠습니다. 4주차부터 학습자들이 스스로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앱이 가르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사랑, 친구, 가족. 규칙을 적용해서 읽었습니다. 8주차 짧은 문장 읽기 성공률 83%. 12주차 간단한 편지 쓰기 가능 87%. 탈락률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구글 팀에게 보고했습니다. 차이는 학습 경로입니다. 영어와 중국어 앱은 축적 방식입니다. 하나씩 쌓아가야 하죠. 100개, 200개, 300개. 학습자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앱은 확장 방식입니다. 스문에게 도구를 주고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은 학습자가 스스로 확장합니다. 이게 87%의 비밀입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럼 AI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글 학습 알고리즘이 더 단순합니다. 규칙 기반이니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예외 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AI가 각 예외 케이스를 학습해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기본 규칙만 가르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학습자가 규칙을 적용합니다. UNESCO 교육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도 이 차이가 나타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1년 제가 심사한 네팔 프로그램이 그 증거입니다. 한글 학습법을 네팔어에 응용했죠. 3주 만에 성인 문맹자의 87%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규칙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회의 마지막 날, 저는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특성이었습니다. 유니코드 시스템을 보십시오.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글 인코딩 방식 초성, 중성, 종성 분리. 19개 초성, 21개 중성, 28개, 종성 11,172 조합. 하지만 코드는 기본 자모 코드만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조합을 생성하니까요. 한자는요? 각 글자마다 별도 유니코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할당된 한자 코드 약 92,000개. 새 글자가 필요하면 새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한글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생성 문법 구조니까요. 저는 MIT 2019년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컴퓨터과학 관점에서 한글은 독특합니다. 규칙 기반 생성 시스템이죠. 입력 방식도 효율적입니다. 한국어 키보드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20개 키로만 개 이상의 조합을 만듭니다. 중국어는요? 중국어 입력 화면을 띄웠습니다. 병음을 먼저 입력하고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발음의 한자가 많으니까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책임자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학습 앱을 설계할 때 한글의 원리를 참고할 겁니다. 규칙 기반 학습, 시각적 체계, 확장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AI 시스템에서 한글의 강점은 일관됐습니다. 규칙이 명확하니까, 확장이 가능하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현대 환경이 한글의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교육, 연구, 디지털, 모든 영역에서 규칙 기반 체계가 우위를 보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15세기 설계가 21세기에도 작동한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누군가는 미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혼자서도 배울 수 있는 문자, 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 확장 가능한 시스템. 그 사람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파리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베를린 학회, 케임브리지 세미나, 네팔 프로그램, 나이덴 비교 연구,
스탠퍼드 프로젝트.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언론이 제 연구를 인용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랑스 교수,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선언. 유럽 학계, 한글을 세계 최우수 문자로 인정.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르본 대학 학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하지만 교수님의 연구잖습니까? 제 연구는 분류입니다. 우열 판단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개 강연을 하기로 했죠. 소르본 대학 대강당에서였습니다. 주제는 문자 연구에서 가치 판단의 위험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4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학생, 교수, 언론인, 일반 시민. 저는 단상에 올라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글은 최고의 문자가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최고라는 개념 자체가 비학문적이니까요. 언어학은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분류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망치와 드라이버 중 어느 게 더 우수한 도구입니까? 청중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답할 수 없죠. 용도가 다르니까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문자는 수백 개 언어를 표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장됐죠. 이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발음이 달라도 의미는 통합니다. 중국어 방언 사용자들이 글로는 소통할 수 있는 이유죠. 아랍 문자는 우에서 좌로 씁니다. 서예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죠. 이 모든 것이 가치입니다. 그럼 제가 5년간 연구한 건 뭡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분류 기준 규칙 기반 설명 가능성. 저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문자를 봤습니다. 규칙만으로 얼마나 설명 가능한가. 이건 우수성이 아닙니다. 특성입니다. 망치가 못을 박는데 특화됐듯이. 한글은 규칙 설명에 특화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각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나열했습니다. 2018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2019년 MIT 컴퓨터과학과, 2020년 옥스퍼드 인지심리학과, 2021년 스톡홀름 언어습득 연구소, 2022년 라이덴 비교문자학 연구소. 국가가 다릅니다. 연구진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한글은 규칙 기반 완결 체계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네 번째 슬라이드. 과학은 재현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같은 실험을 어디서 하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문자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학자가 분석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면 같은 범주로 분류돼야 합니다. 한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프랑스인이라서 한글을 규칙 기반이라고 분류한 게 아닙니다. 독일 학자도, 영국 학자도, 네덜란드 학자도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학문적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질문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럼 다른 문자는 열등한가? 절대 아닙니다. 라틴 문자를 보십시오. 예외가 많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11세기 노르만 정복의 흔적, 15세기 대몸추의 증거, 인쇄술 도입 시기의 화석.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문화유산입니다. 한자는 어떻습니까? 학습 부담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글자가 3000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무나무 목에서 린수풀림, 쓴 빽빽할 삼으로. 이건 비효율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아랍 문자는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코란 암송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글자만으로 부족하니 소리를 외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문화적 강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두 개의 길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구불구불한 오솔길, 하나는 곧게 뻗은 고속도로. 대부분의 문자는 이 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사람들이 걸으며 만든 길입니다. 예쁩니까? 아름답습니다. 역사가 있으니까요. 한글은 이 길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리켰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됐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로. 효율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 길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제 5년간 연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학문적 결론.
1점 한글은 규칙 기반 완결 체계다 사실. 2점 이 특성은 교육과 디지털 환경에서 강점이다 사실. 3점 어느 나라 학자가 분석해도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사실. 4점 따라서 한글이 최고의 문자다. 비논리적 비약. 마지막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서 세 번까지는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번은 가치 판단입니다. 과학은 세 번까지만 말합니다. 네 번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일관된 분류가 중요한가? 우수성은 주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죠. 하지만 분류는 객관적입니다. 독일 학자가 분석하든, 프랑스 학자가 분석하든, 한글은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과학적 가치입니다. 이게 제가 5년간 증명한 겁니다. 한글은 어디서 분석해도 규칙 완결형으로 분류된다. 이 일관성이 학문적으로 중요합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도 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아십시오. 500년 전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사고했다는 것, 감정이 아니라 원리로 설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가 지금도 작동한다는 것. 이걸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최고라는 애매한 단어가 아니라 강연장을 나서며 한 프랑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글이 특별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요. 유니크합니다. 유일하죠. 같은 범주에 넣을 다른 자연어 문자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superior는 아닙니다. 우월하지 않아요. 우월은 가치 판단이니까요. 학자로서 저는 유니크까지만 말합니다. superior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십시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베를린, 런던, 카이로, 베이징, 케임브리지,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모든 곳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든 재현 가능한 사실이니까요. 프랑스 학자가 분석하든, 독일 학자가 분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증명한 전부입니다. 2025년 1월, 파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소르본 대학제 연구실 창밖으로 생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2025년 세종대왕 탄신 기념 국제학술대회. 주제는 한글 창제의 현대적 의미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30년간 한국어를 연구했지만 한국 땅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00명의 청중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자, 해외 학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랑스어로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바꿔줬죠.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30년간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2019년 베를린 학회에서 시작됐죠. 그때 저는 한글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외 없는 문자 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6년간의 연구 지도였습니다. 파리, 베를린, 런던, 카이로, 베이징, 케임브리지, 라이덴,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붉은 점들이 지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저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은 어떤 문자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각국 연구 기관의 결론을 나열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2018년 규칙 기반 완결 체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2019년 음성학적 정확성 기반 설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2022년 비교 대상 없는 독립범주, 미국 MIT 2019년 생성 문법적 구조의 유일한 자연어 문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2020년 자모 분리 완전성 최고치, 프랑스 소르본 대학 2024년 일관된 분류 가능성 입증.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학파가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숫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음소 재현성 99.7%, 학습시간 62시간 타 문자 대비 110 수준, 예외 빈도 0%, 디지털 효율성 스문에게 자모로 11,172 조합,
모바일 학습 성공률 87%, 타 언어 평균 33%. 이 숫자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각국 연구 기관이 독립적으로 측정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치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질문 하나를 띄웠습니다. 왜 유럽 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외 없는 문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두 개의 접근법을 비교했습니다. 전통적 문자 발전 관습 축적 예외 증가, 한글 창제 원리 설계 규칙 완결. 대부분의 문자는 시간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아름답습니다.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규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실현했습니다. 15세기예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문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자음을 만들 때 발음 기관을 관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음을 만들 때 천지인 삼재를 본떴다고 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입니다. 음성학을 관찰하고 체계를 설계하고 원리를 기록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과학적 방법론을 쓴 겁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제가 방문한 네팔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52세 농부 라즈쿠마르가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은 평생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학습법을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3주 만에 글을 배웠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규칙이 명확했으니까요.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면 스스로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한글 원리가 네팔어에도 작동한 이유입니다. 보편적이니까요. 여덟 번째 슬라이드. 구글 학습 앱 데이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엔지니어들이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 알고리즘이 가장 단순합니다. 규칙 기반이니까 AI가 가르치기 쉽습니다. 21세기 기술이 15세기 설계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독일 학자도, 영국 학자도, 네덜란드 학자도, 프랑스 학자인 저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홉 번째 슬라이드. 유럽 학계의 결론. 한글은 문화적 호감 이전에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자 체계다. 한글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일관된 분류 체계의 결과다. 한글은 15세기 설계가 21세기에도 작동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국가와 학파가 달라도 분류의 결론은 같다. 이것이 과학적 합의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학계의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30년간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문자를 봤죠. 모두 아름답습니다.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만큼 일관되게 분류되는 문자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분석하든, 누가 분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게 제가 6년간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강연 후 한한국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6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발견이었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500년 전 누군가가 미래를 봤다는 것. 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배움이 쉬워진다는 것.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작동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였죠.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 연구 결론. 이 문자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만들어졌다. 15세기에 이미 과학적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사고는 시대를 초월한다. 유럽 학자든, 아시아 학자든, 아프리카 학자든, 누가 분석하든 결론은 같다. 이것이 과학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글이 보여주는 가치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6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글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니까요. 그리고 한글은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문자니까요. 항상 같은 범주로 분류되니까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든, 한글을 분석하면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게 전부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